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회원 집중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1강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 PPT 띄워주십시오. 를 맡은 정성진입니다. 오늘 그 취지와 교육 목표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취지, 오늘날 한국의 재정위기와 정치사법체계 개편 논란이 이제 현대자본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두 핵심, 즉 화폐 재정의 안정과 사업부 독립을 통한 법의 지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헌정위기로 좀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 1강은 그 교육 목표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조세와 재정 지출을 둘러싼 이 경제적 헌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헌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제도를 진단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현대 자본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여기서 이제 재정 관리와 화폐 관리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선 이해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러한 틀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재정 위기라는 것이 국채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전이가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요. 이러한 틀에서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을 한국은행이 뒷받침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것을 오늘 교육의 목표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환이랑 EPT를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교환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들은 빼서 지금 PPT로 옮겨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교환에 담겨 있지 않으니까 이분 좀 보시면서 이해한 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형성과 발전, 경제 헌정과 재정 화폐 관리인데요. 내용 좀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형성하는 이행 과정의 관건이 이제 재정인데요. 유럽에서 국가 재정이 주로 이제 왕실로부터 비롯하던 그런 봉건 국가로부터 현대적 재정 국가로 이행한 과정을 선도한 것은 영국입니다. 재정 국가라 함은 이제 그 왕실과 국가의 재정이 분리가 되고, 국가의 재정은 이제 왕실의 아닌 어떤 국민으로부터 이제 비롯하는 그런 국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영국에서 이 영국 헌정이 그러면 이제 국왕의 지배로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하들인 거죠. 그 신하들, 왕의 신하들이 이제 왕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내각이 이제 지배하는 어떤 그런 내각제에서 나아가서 의회가 이제 지배하게 되는 의원 내각제로 발전했다고 정리하면서 이 경제적 헌정,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헌정 측면에서도 발전 과정의 핵심은 의회의 지배의 확립이고요. 그 아래 내용은 쭉 읽어보면 되는데 맨 마지막 문장, 이후 국왕으로부터 독립한 내각이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시하고 의회가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한다라는 관행과 원칙이 확립되었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 의회가 전국적인 토지세를 도입했는데, 이는 당시 내각과 의회의 대다수를 점한 귀족이 스스로 국가 재정을 구성한다라는 책임성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토지세는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의회와 내각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평민들도 사실은 소비세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사면 이제 이건 내는 거잖아요. 근데 평민들도 물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냈었고, 근데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그랬다. 그래서 토지세, 재산세는 19세기 영국 조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재정 국가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 현대 자본주의 국가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단순히 이 재정 국가의 설립뿐만이 아니라 이 화폐 관리가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핵심이 이제 영국 은행의 창설이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인수하여 재정 관리를 도움과 동시에 이 의회와 내각이 건전 재정을 확립함으로 인하여서 국채 시장이라는 것이 비로소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국채라는 건 존재했는데요.
근데 다만 그 이전의 국채는 사실상 왕실과 연관된 몇몇 금융가들에게 이제 돈을 빌리는데 맨날 채무 불이행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유통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바로 영국에서 이제 이 명예혁명 이후에 국채시장이라는 것이 이 재정관리와 결합되면서 비로소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리고 영국은행은 이제 화폐를 발행하게 되죠. 중앙은행권을 발행하면서 영국 시장의 화폐를 관리하게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재정관리와 화폐관리가 국채를 통해서 이어지긴 하는데 완전히 결합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화폐는 금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폐가 금을 기반으로 발행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시기는 아직 재정관리, 화폐관리가 완전히 연결되진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명예혁명 이후에 이런 영국의 제도 개혁이 뭐 어떤 효과를 나타냈냐.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프랑스와 대비를 시켰는데 이 프랑스와 구체적으로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는 뭐 내용을 보시고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꼭지로 내려가면 영국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와 법치를 확립하고 사회 기반 시설과 교육을 제공을 하고 또 중앙은행이 화폐를 관리하면서 또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 노동을 표현하는 그 화폐라는 것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 의원내각제가 아까 확립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틀 안에서 이제 또 제한 선거제가 도입되고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의회 지배가 확립되고 동시에 의회를 뽑는 그 선출한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재산세 부과 기준이 투표권 확대와 결부되어서 낮아지고 동시에 이제 소득 상승으로 그 기준을 넘는 인원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납세와 투표권이 결부되어 있는데 이 부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회의 지배가 한층 더 공고해졌다. 그리고 정부의 수입 지출 규모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그 1순위 재산세, 2순위는 소비세 이렇게 되면서 세금은 내는데 투표권이 없는 주로 노동자 계급이 존재를 했고, 근데 이러한 제도가 이제 20세기에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조세제도에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영국이 이제 보통선거제를 도입하게 되고 소득세 비중을 확대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자산이 적거나 없는 노동자 계급에게 납세와 투표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법인세도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 미국은 일찍이 보통선거제를 도입했고 1913년에 소득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인데요. 그건 이제 소비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도입하게 되고 이거에 의존하면서 이제 연방정부 재정이 2차 세계대전쟁 시기 거치면서 이제 소득세,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중심으로 재편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따른 사회보장세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보장세 수입이 2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있듯이 19세기까지만 해도 1순위 재산세, 2순위 소비세 구조였는데 20세기에 넘어오게 되면 개혁을 통해서 1순위 소득세, 2순위 사회보장세가 되는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그 재정학이 확립되는데 그 논의 중에 조세 부담의 귀청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각 세금의 일종의 성격에 대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납세 의무를 지지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간접세라고 평가가 됐고 게다가 소득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소득 중에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축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세는 오히려 역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역진적이라 하는 것은 하위 계층일수록 오히려 세금 내는 세율이 더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 재산세, 뭐 대표적 부동산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소득세 중에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법적으로 그 기업의 소득, 즉 이윤에 부과되는 거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이게 사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은 이윤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이윤에서 이 세금을 부과하는 건 그럼 그 이윤에서 세금이 떼지는 건 아니면 그냥 그 세금이 비용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냐 임금과 같이 이런 약간 개념적인 되게 이게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과 마찬가지 그냥 비용의 일부인 거고 그럼 그냥 노동자 이게 뭐 의미가 없는 이게 다 전가가 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회보장세는 노동자가 내는 분 당연히 노동자가 내는 거고 기업이 내는 분도 법인세와 같은 논리로 노동자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정부가 내는 부분에 관해서도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분석했듯이 이게 결국에 조세는 대부분 노동자 계급이 내는 거기 때문에
사회부장은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로의 재분배라기보다는 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가 문제나 소득 재분배를 고려를 했을 때 그 소득세 중에 전가가 안 되는 건 개인 소득세거든요. 이거는 그 개인이 그냥 자기 소득 기준으로 어쨌든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든 분배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간 세금을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가가 안 되도 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그 다음에 뭐 재산세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로 의도한 어떤 재분배 효과, 그러니까 좀 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라는 효과는 사실은 이게 재산세나 법인세의 비중이나 그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그 효과를 진짜로 내려면은 그냥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해라라고 그렇게 달성한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다음 역진적인 소비세는 그 비중과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다만 현실에서는 이 어떤 원래 경제학 원리라는 것이 잘 안 지켜지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나중에 이제 1970년대 미국에서 이제 각종 조세 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걸 좀 보게 될 건데요. 하여튼 조세제도는 이렇고 그 두 번째 예산제도에서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시하고 의회가 이를 검토해 승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1921년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법이 만들어지고 근데 1970년대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닉슨 대통령이 뭐 이 당시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이 뭔가 그 예산 집행을 좀 너무 자의적으로 한다 이런 문제가 되면서 의회의 권한이 훨씬 더 이해 예산 통제가 훨씬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아래 꼭지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단순하게 이게 의회가 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훨씬 더 강화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재정 준칙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떤 원리, 어떤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를 어떤 규정한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화폐 관리에서의 개혁이 이제 오늘 다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1930년대 대불황 이후 각국이 근본 이전을 포기하고 관리 통화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관리 통화제란 중앙은행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래는 중앙은행권이 금을 기반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제 금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재량껏 통화량과 환율을 관리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5페이지 넘어가면은 중앙 그 금에 기반해서 발행할 때 이제 그 중앙은행권은 금에 대한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거나 혹은 뭐 은행위기와 같이 급히 화폐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럼 통화량의 증가가 필요한데 근데 그러려면 중앙은행권을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가치에 해당하는 금을 항상 더 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은 금과 발권량이 부족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값이 오르게 되거든요. 이 금값이 오르는 게 그럼 화폐가 화폐가 금인데 금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상품화폐 관계에서 화폐 외의 상품 생산자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그 거꾸로 이제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화폐를 가지면 이득이 된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자면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상품을 만드는 족족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금이 값이 계속 뛰어요. 물가가 계속 낮아져. 이러면은 내가 물건을 사는 순간 나는 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금값이 오르게 되면 금이 화폐인 상황에서 그래서 원래 이게 국제적으로는 근본이제가 1900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하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도 근본이제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 보시면은 금값이 이렇게 되는 게 근본이제에서는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금값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국제근본이제가 왜 무너졌냐 했을 때 이때 보면은 금값이 막 튀죠. 위로 튀면서 오히려 그 국제근본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 저기 국제근본이제가 근본이제가 무너지는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건 국제적인 차원이고 국가 내에서는 이제 그래서 1930년대 이후 대부분 다 관리 통화제로 이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일단 6조 보시면은 그 아래 관리 통화제 하에서 중앙은행권 발행의 대응 자산은 국채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무시할게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하여 국채를 구입하고 중앙은행 국채를 팔아서 얻은 통화는 시중으로부터 퇴장한다. 이 얘기를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PPT로 와주시면 되겠는데
국채라 함은 어쨌든 국가가 발행한 부채인데 이것은 해당 국가의 화폐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 중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요. 국채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은 내가 그냥 화폐로 국채를 사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국채를 팔아서 다시 화폐를 얻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은 자신이 발권한 화폐를 국채 자산의 형태로 변환하여 보유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순 매입이라는 걸 좀 설명할 건데요. 중앙은행이 발권, 즉 화폐를 찍어서 민간은행이 가진 국채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채 단순 매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중앙은행이 민간의 1조 5천억 민간은행으로부터 1조 5천억 원치 국채를 사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중앙은행은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뭐 A 은행이라고 합시다. A 은행이 중앙은행 내에 예금이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 예금이 있듯이 하나은행은 중앙은행에 하나은행 계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지금 하나은행으로부터 국채를 1조 5천억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냥 그 계좌에다 1조 5천억을 찍어줍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는 지폐를 찍어서 줄 수도 있긴 한데 요즘엔 지폐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전자적으로 돈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어느 날 하나은행이 제 계좌에다가 돈을 200만 원을 찍어줘요.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찍어서 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민간은행은 그냥 계좌에 돈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당연히 그러면 이 계좌 안에 묵혀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히 인출을 해서 뭐 어디든 대출을 해주든 해가지고 뭐 다른 걸 하든 해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권 그냥 화폐를 찍어서 민간은행의 국채를 사면은 최종적으로 이 본원통화가 공급이 된다.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이 민간으로 1조 5천억 원이 풀린다. 돈이 나간다. 그냥 찍어서 돈을 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앙은행이 내가 아까 그래서 1조 5천억 사와서 국채를 1조 5천억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민간은행에다 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국채 단순 매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은행이 이걸 A은행이 이 국채 1조 5천억씩을 사요. 이 자산이라고 썼는데 이 국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조 5천억씩을 사면은 A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에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은 A은행은 그 자기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냐? 자기 그 중앙은행 내에 A은행 계좌가 있을 거예요. 하나은행 계좌가 있는데 하나은행이 이제 자기한테 1조 5천억씩을 샀으니까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 계좌에서 그냥 1조 5천억씩을 전자적으로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은행 계좌 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민간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지게 되니까 이 시중 통화량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걸 판 만큼 현금이 중앙은행 내로 들어오고 제거가 되면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6쪽으로 돌아오면은 중앙은행의 발권량이 국채 보유액에 맞춰 증감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중앙은행권이 뭐 국채로 태환된다거나 그 이전의 근본이주처럼 혹은 뭐 국채 자산에 기반하여 발행한다고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국채는 그래서 단지 대응 자산으로만 존재하게 되고 화폐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관리통화제에서는 뭐가 화폐 가치를 보증하느냐? 그래서 중앙은행이 물가 금융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조세 재정 능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게 된다. 그래서 20세기 관리통화제에서 이 화폐 관리는 이제는 화폐 관리가 금에 기반한 게 아니라 이 국채를 사고 파는 거에 기반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국가의 재정 문제랑 이 화폐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자면 헌정적인 측면에서 납세와 투표권의 일치 그리고 그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20세기 들어서는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이 국민경제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의 재정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재정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그다음 이러한 재정 관리를 토대로 화폐 관리가 발전하게 되고 20세기 들어서 이 재정 관리와 화폐 관리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헌정적인 제도적인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민 경제 구성원의 책임이 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재정 관리를 만약에 잘못할 경우 국민 경제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괴한 위기나 금융 위기의 형태로.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이
그래서 의회의 지배가 있는 것이고 국민이 의회를 뽑는 것이고 그 의회가 재정을 통제하게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국민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 국민 재정이 관리를 잘못되면 경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책임이 훨씬 더 강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좀 살펴볼 것인데요. 재정위기란 뭐 설명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엄밀하게 이제 좀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 재정위기의 세 가지 저는 이 단계를 구분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상태, 두 번째 그 결과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는 상태, 세 번째 그 결과 환율 즉 해당 국가 화폐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상태, 이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 앞에 게 뒤에 게 다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이게 인과관계는 맞는데 그 1번이 이루어진다면 그 국채 이자율은 또 국채 이자율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율은 또 환율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1번은 2번의 한 요인인 것이고 2번은 3번의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인과관계, 경로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통화제 하에서 재정위기라는 거는 1번만 있는 상태, 그 다음 1 더하기 2까지 일어나는 상태, 나가서 1 더하기 2 더하기 3까지 일어나는 상태로 전개가 되고 이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 2, 3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의 상승.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그냥 몇 퍼센트다. 그리고 뭐 선진국은 몇 퍼센트인데 이거보다 한국이 낮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요. 경제학적으로 사실 그 절대적인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상승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 점점 더 빚이 늘어나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갚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절대 수준이 낮더라도 이게 계속 상승한다면 2로 넘어가는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현실에서는 이 실제로 절대 수준이 막 아예 이 상승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값이 높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상승하려는 전망이 지배적이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금 교환에 없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의 결정식을 좀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니까 이제 분모가 GDP, 분의 우리 국가 부채액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일단 작년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있겠죠. 작년에 GDP가 있고 작년에 국가 부채액이 있을 것인데, 근데 작년에 GDP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그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국가 부채액도 늘어나죠. 이거는 이제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만큼 붙기 때문에 국채 이자율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이 비율이 올라가냐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만약에 재정 수지 적자가 있다면 얘는 그대로 국가 부채액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늘어나는 아까 속도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그리고 늘어난다면 얼마나 빨리 늘어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과 국채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채이익이 논의할 때는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그 값이 아니고 얘네 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7조 국채 이자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냐 아니면 국채 이자율이 경제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 체크를 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국채 이자율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약간 좀 국채 시장이 약간은 이게 헷갈리는데요. 채권 시장이. 그래서 설명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뉘고요. 7조. 그래서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공급한다 하면 이것도 시장이니까 이제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국채를 공급한다 하면 이제 정부가 국채를 팔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나는 국채 그 종이를 주고 사람들에게 팔아서 현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돈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자금 수요가 되는 것이고요. 국채 공급이라 함은 반대로
국채를 수요한다라는 건, 국채 시장에서 국채를 사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민간의 사람들이 이제 정부한테 현금을 주고 국채를, 그 종이를 사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정부에 대한 자금 공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국채 공급은 자금 수요고요. 정부의 자금 수요. 국채 수요는 민간의 정부에 대한 자금 공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채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 즉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려고, 돈을 받으려고 해요. 현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민간은 그만큼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돈 그만큼 그렇게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투자자까지 낙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에서 이제 자금 공급이 더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면 더 사도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그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국채 공급이 뭐 수요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정부는 국채를 한 요만큼만 발행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국채를 사려고 해. 훨씬 더 많이 사려고 하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낮은 금리를 제시한 수요자들만으로도 정부 발행이 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럼 국채를 금리를 낮추면서 자금 공급이 나중에 이제 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자율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통시장인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국채가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채의 가격이나 수익률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한 거래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발행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최초 조건일 뿐이고, 이 국채는 2차 시장에서 가격 변동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률을 갖게 된다. 이게 되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변하고 이자율이 계속 변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이자율을 또 발행 시장, 1차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서 이 국채 수익률은 이미 약속된 현금 흐름을 둘러싼 기대와 위험인식이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는 이미 발행은 된 거고, 쿠폰, 즉 뭐 주기별로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 만기 상환액이 얼마인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걔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국채 수익률이 변화한다는 거는 이 국채가 뭐 1년 뒤에 얼마를 주고 이자를 몇을 준다는 그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금액, 그 미래에 내가 받을 그 금액에 대한 평가가 변화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채권 이자율 수익률과 가격은 방향이 반대인데, 이 개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채권과 예금 대출인데요. 이게 시간적 개념이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 대출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 얼마를 입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자를 얼마 받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 이자율이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채권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얼마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합당하냐라는 식으로 이게 사고가 가는데, 예를 들면은 일단 이 가격과 수익률이 다 그 반대라는 개념을 일단 수학적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8쪽 다시 돌아오시면요, 가장 단순한 무이표 국채, 그냥 1년 뒤에 100을 주는 겁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1년 뒤에 100을 받아요. 그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게 발행 당시에 가격이 95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부한테 95를 주고 이 종이를 받았어요. 1년 뒤에 100줌 이 종이를 산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입장에서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95에 사서 5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수익률이 5.26%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2차 시장에서 98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만약 이걸 그러면 98에 사는 사람은 봐봐요. 그러면 98에 사면은 그 종이 쪼가리는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년 뒤에 100줌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럼 98에 사면은 나는 98에 사서 2밖에 못 얻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2.04%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그 95에 사가지고 이제 1년 뒤에 100 준다를 95가 아니라 92에 누가 팔거나 사려고 해요. 그 말인즉슨 그러면 그걸 사게 되면 이제 92에 사서 나중에 8을 받게 되는 거죠.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근데 그럼 왜 이러냐? 대체 왜 이러냐는 거야. 왜? 그게 1년 뒤에 100을 받는 채권의 가격이 95에서 92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1년 뒤 100이라는 거를 95가 아닌 92에 사고 파는 게 합당하다라는 어떤 그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1년 뒤에 받을 100의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받을 100이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95가 아니라 92에 사고 파는 게 합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이건 반대 거꾸로 말하자면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야, 그러니까 5.26%에서 8.69% 정도는 올라줘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는 채권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만큼 그 채권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본래 95에 사가지고 92에 판 그 사람은 그냥 차익 실현한 거고, 이 차익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 100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1년 뒤 100을 받는 채권의 가격이 95에서 98로 오른다는 것은 그 1년 뒤 100의 가치가 95가 아닌 98에 사고 파는 게 합당하다는 어떤 평가가 내려졌다는 거고, 그만큼 1년 뒤 받을 100의 매력이 올라갔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져도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매력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대체 왜 매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8조 보시면은 제가 국채 이자율의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다른 실물 투자 자산의 수익률 변동, 정책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위험 프리미엄, 이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중에 정책금리 기대는 나중에 따로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 개를 설명을 하고요. 이 세 개가 시장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정책금리는 이제 나중에 거기에 개입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실물 자산 투자 자산의 수익률, 이걸 이제 보다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왜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95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측은 예를 들면 내가 1년 뒤에 100을 주는 채권을 95에 샀어요. 즉 수익률 5.26%로 샀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요즘 뭐 하여튼 뭐 어디에 막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온다던데 뭐 이래요. 사람들이 뭐. 근데 그러면은 나는 지금 1년 뒤 100은 이거 나 95에 샀는데 95에 사가지고 100 받으면 수익률 5%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가 뭔가 매력이 없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차라리 그냥 이거 빨리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막 여기 이런 데 투자하면 수익률이 10%나 나오는 거야.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가격을 낮춰서 나는 95에 샀지만 92에 그냥 좀 손해 보더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92를 팔아서 91을 다시 막 이런 데 투자하면 수익률이 10%로 나오는데 그게 더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1년 뒤 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사는 측은 뭐 요즘 또 반대로 그런 거죠. 어디 투자하면 수익률이 10%나 나온다는데 1년 뒤에 100 주는 채권을 왜 95에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95 주고 5밖에 못 받는데 수익률이 5%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1년 뒤에 100 주는 채권이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수익률 좀 그래도 이거 안전하니까 채권은 좀 덜 받는다 쳐도 92로 가격을 낮춰줘야죠. 즉 수익률을 높여줘야죠.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이외에 실물 투자나 자산에 자금을 공급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거나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경우 국채 공급이 늘어나고 국채 수요가 줄어서 점점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수익률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이꼴 수익률이 오른다. 별로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국채가 주는 그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그 국채 이외의 실물 투자나 자산은 그 외국까지 다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요, 한국 이제 그 국채의 매력이 더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또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팔리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의 상황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채 이자율 수익률은 다른 실물 투자나 자산의 수익률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실물 투자나 자산의 수익률도 마찬가지 국채 이자율을 참고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같이 올라가고 서로 같이 내려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물가 상승률과 위험 프리미엄인데,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뭐 물가가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은 그만큼 그 미래 배경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만큼을.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 이걸 살만하다가 되는 거고, 즉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 혹은 물가 상승률이 뭐 1, 2% 정도로 낮거나,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인 경우, 물가가 떨어지는 뭐 이 경우들로 나눠서 한번 채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 프리미엄은 안전자산 선호의 반대 효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는 측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막 국가 배치 비율 상승 추세를 보니까 한국 국채가 원래 국채는 안전한 게 매력인데, 그래서 조금 수익률이 낮아도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근데 다른 위험 자산만큼이나 별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러면은 매력이 없으니까 다른 위험 자산만큼 수익률을 더 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수익률을 더 줘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낮춰줘야 살만하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이 위험 프리미엄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가속적인 효과가 있는데, 봐봐요.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야 돼요.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즉 국채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 아까 이 식에서 얘가 오르면 국가 부채 비율이 더 올라요.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국채 이자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돌아온 8쪽에 그 다음 이제 정책금리 기대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국채 유통시장 개입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것인데, 일단은 그 전에 잠깐 재정 적자,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라 하면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더 큰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현금 흐름상으로만 살펴보자면은 조세 수입이 있으면은 민간으로부터 정부한테 돈이 가죠. 돈이 가는데 이것도 다 중앙은행 내 정부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중앙은행으로 돈이 흡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하면은 중앙은행 내에 있는 정부 계좌에서 정부가 지출한 만큼 그 민간에다가 돈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중앙은행 내 정부 계좌에서 민간으로 통화가 이동하게 돼서 그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크면은 실제로 그 민간에서 중앙은행으로 흡수된 돈보다 중앙은행에서 민간으로 나간 돈이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통화량이 더 증가한 것 맞긴 한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돈이 막 엄청 풀리는 거 아니야? 막 재정 적자 하면 막 돈이 엄청 풀리네, 막 물가 뛰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연히 재정 지출이 조세 수입보다 크면은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재정 적자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야지 그냥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국채를 발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아까 있듯이 민간이 그 국채를 사면 민간으로부터 다시 중앙은행으로 현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현금이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 적자를 해도 그 중앙은행에서 민간으로 돈이 나가는 양과 중앙은행에서 민간으로 다시 돈이 흡수되는 양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건 아닌데, 본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건 아닌데, 다만 그래서 그러면 재정 적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국채 이자율이 문제인 거예요. 이 국채 이자율이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 거는 본원 통화량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쌤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이게 지출이 되면은 뭐 각종 실물 수요 확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게 그 민간으로 지출된 돈이 또 저축이 되면 그게 자금 시장에서 돌면서 막 뭐 신용 창조라는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거든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시중 통화량은 이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재정 적자여도 본원 통화량의 증가는 없음. 즉 본원 통화량을 하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공급한 통화량이고, 네,
그 재정 적자만큼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국채로 변환되기 때문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같은 양의 본원 통화량이 증가한 이후에 감소를 하더라도 뭐 소비 투자 확대로 인한 국민 소득의 상승의 효과가 있고, 뭐 저축 시 신용 창조로 인한 뭐 시중 자금의 공급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국채 이자율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죠.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국채 시장의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국채 이자율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 소득에 대한 영향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다 종합돼서 이 이자율 결정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중앙은행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아까 그 단순 매입과 단순 매각 국채 그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건 이제 환매 조건부 매입이라는 건데, 이게 약간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8쪽 설명 보시면 중앙은행의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주작은 국채 유통 시장에서 환매 조건부로 국채를 매입 매각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뭔 말이냐?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은 그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국채를 아까 단순 매입 설명했었죠. 단순 매입을 했다가 한 7일이나 14일 뒤에 다시 매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 매각을 합니다. 매입했다가 매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양을. 그래서 국채를 샀다가 다시 파는 겁니다. 약간의 일정의 간격을 두고. 그러면 본원 통화량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를 해요. 아까 그 시중에 돈을 찍어서 풀었다가 그 똑같은 양을 다시 사서, 그러니까 다시 회수해서 제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짓을 왜 하냐? 그 7일이나 14일 동안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뭐 돈을 쓰면 뭐 이렇게 돕니다. 그 있잖아요. 이재명 그 후보가 만든 그것처럼 그 사이에 신용 창조가 이루어진 돈이 돌면서 어떤 시중 통화량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공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잠깐 자금이 생겼으니까 그걸 또 굴리겠죠. 그래서 기업 가게 대출을 하고 막 국채를 사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돈이 생겼으니까 이전에는 막 4%대 금리는 줘야 뭐 대출을 해주고 국채 수익률도 막 그 정도는 돼야 국채를 사줬는데, 이제는 뭐 2, 3%대 금리로도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애들도 이제 대출해주고 국채 수익률도 뭐 낮아도 이제 국채를 더 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예금 대출 금리와 국채 이자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 얘네들은 낮아졌는데 다른 실물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그대로다. 그러면은 이게 또 갭 투자 하려는, 또 그 돈을 빌려 가지고 이런 걸 투자하려는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막 이런 자산 투자들도 확대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지지, 뭐 실물 투자, 소비 투자 확대, 자산 투자 확대, 물가 자극 뭐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조합인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조합인데요. 만약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RP 매입을 훨씬 더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하죠. 그러면은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돼요. 1차 시장에서. 그럼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계속 국채를 발행해요. 우리한테 이 종이를 줄 테니까 사줘 하면서 현금을 줘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공급이 계속 늘어나니까 수요가 모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한국 기준으로 지금 하루 평균 5천억 원 국채를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5천억을 누가 사주냐고.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이게 5천억에 대한 그 국채 발행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 수익률이 올라야 돼요. 그만큼 이자율을 더 줘야 된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중앙은행이 만약 여기서 RP 매입을 하면 시중에 자금이 공급이 되니까 은행들이 그래도 국채를 더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고 국채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걸 상쇄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할 때 중앙은행이 RP 매입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국채 가격을 지지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국채 이자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계속 사줘서 수요를 만들어줘서 그거를 민간은행에 자금을 풀어서 사준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사는 건 아니죠. 근데 결국엔 민간은행에 돈을 풀어서 민간은행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조합되면 어쨌든 재정 적자도 확대돼.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 그러면 실물 수요, 소비 투자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고 국민 소득에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했듯이 이렇게 되면 점점 다른 자산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줄 수가 있고, 당연히 물가가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채 그래서 이런 조합이 아까 그 국채 이자율 결정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되게 복합적인 거죠. 그렇게 좀 이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위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만약 경제 성장률이 좀 더 오른다, 그리고 국채 이자율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래도 재정 적자의 지속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재정 적자 확대해서 결국엔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재정위기를 중앙은행이 일종의 감속화시키려는 노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부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데 중앙은행이 RP 매각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RP 매각은 이제 오히려 국채를 중앙은행이 그 샀다가 다시 파는 거니까 통화량을 거두었다가 민간으로부터 걷어서 소멸시켰다가 다시 똑같은 양을 푸는 건데, 근데 그러면 그 소멸시키는 그 며칠 동안 이 자금 경색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쨌든 정부는 재정 적자를 확대하니까 국채는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국채의 수익률이 더 올라야 돼요. 이자율이 올라야 돼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앙은행이 RP 매각을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아니 정부가 저렇게 국채를 많이 공급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왜 막아줘야 되냐 이거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올라간 거 냅두는 게 당연한 것이다. 정부 재정 적자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그럼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근데 그러면 국채 이자율은 튀는데 이제 실물 수요나 자산 수요 확대는 중앙은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물 수요를 상쇄하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률의 악화가 오는 것이고, 자산 수요 확대를 이제 억제하게 되면 뭐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을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물가 상승을 막을 거야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또 문제가 일어나냐? 어쨌든 정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 국채 이자율이 튀거든요. 그러면은 위험 프리미엄 경제는 좀 더 안 좋아지고 국채 이자율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아까 말했던 국가 부채 비율이 막 뛰면서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넘어서 이제 마지막 8조 아래 보시면 국채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 보시면요. 그래서 국채 이자율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네 가지 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때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로가 작동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국채 가격의 하락이 더는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즉,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오르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 국채를 사러 들어올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더는 떨어지지 않고 됐다 라는 판단이 있게 되면 다시 이제 사람들이 그 국가의 국채를 사러 들어오게 되면은 그 국가 화폐를 사겠죠. 그 달러를 사서 미국채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데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 지금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어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저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질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져서 지금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사면은 어차피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고 향후 수익률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손해야. 그 국채를 사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팔고 그 국채를 사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 언제 일어난 상황이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작년 4월에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작년 11월 정도부터 지금 한국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좀 특이한 것인데, 이제 특정 정부의 그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데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반대로 아직 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데 아직도 이게 고점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수익률이 0%가 되더라도 다른 마이너스 수익률 위험 자산에 비교하면은 오히려 이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국채를 더 사려고 한다. 수익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사람들 국채를 더 살 거고 그래서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채를. 그래서 이것이 다른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심지어 100을 받는 걸 100에 사도 이익이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서는 것이죠. 이거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상황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실제 이제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간명하게 보겠습니다. 미국 1970년대 말 미국 재정 위기인데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은 이제 이게 1980년대 초부터 이렇게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재정 위기는 한 요쯤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국가 부채 비율이 뛰는 건 약간 그 뒤의 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볼커라는 사람의 정책 때문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명확하게 재정 위기라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1960년대까지 아주 그렇게 막 크게 오르지 않다가 점점 70년대부터 약간씩 오르기 시작을 하더니 1970년대 말 갑자기 팍 튀죠. 그만큼 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다. 미국채 가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때는 이제 달러 가치에 관한 통계가 대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이때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 통계가 없어서 그냥 물가 지수만 가져왔는데 물가가 이때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크게 오르지 않다. 70년대부터 서서히 오르는 속도가 올라가더니 70년대 말부터 이렇게 확 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둔화가 되고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 우리 케인즈주의적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보통 케인즈주의 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재정 적자만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사실 재정 적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장적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완화. 아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 조건을 보면 어쨌든 높은 경제 성장률에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가미가 된 것이고 지금 이제 높은 투자 수익률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봐봐요. 확정적 재정 적자를 해. 근데 다른 투자 수익률도 되게 높아. 그럼 국채 이자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정부가 국채를 공급하는데 이자율을 더 높게 줘야 돼. 그럼 재정 적자가 좀 더 부담이 되면서 점점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아까 이제 통화 정책 완화를 통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국채 이자율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계속 공급하면서 국채를 살 수 있는 자금을 계속 공급을 하면서 그럼 대신에 무슨 문제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까 했던 자본주의의 성장기, 높은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하락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래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써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채 이자율은 계속 떨구고 중앙은행이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과 높은 투자 수익률로 인한 국채 이자율 상승을 계속 중앙은행이 떨구고 그런 경제 성장률은 계속 높아지고 이것과 이 확장적인 두 정책이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또 위험 프리미엄도 없고 국가 부채 비율 계속 하락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재정 적자가 케인즈 정책의 핵심은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그쪽 본문 돌아오면 그 깨지게 됩니다. 그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윤율 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노동 생산성도 둔화, 비용 상승으로 해서 물가가 급등. 근데 재정 적자는 계속되고 이걸 통화 정책이 계속 지지하다 보니까 아까 이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국채 상승 갑자기 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물가도 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요인도 있는데요. 뭐 당시 이제 정치적 요인에 의한 재정 적자 확대를 지적한 논의가 많았고 뭐 아래 내용들은 그냥 뭐 구체적인 설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오코너는 뭐 여러 부문의 노동자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뭐 개별 이익을 넘어서는 정치적 운동 없이는 재정이 해결이 불가능하다. 뭐 그래서 하여튼 온갖 그 요구들이 막 분출하면서 재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각종 조세 감면 조치나 다양한 영역에서 조세 지출의 복잡한 규칙을 이용한 조세 회피가 만연했다. 그래서 뭐 반조세 운동은 인민주의적 저항 운동과 또 감세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적 운동이 합쳐지면서 레이건 정부의 당선과 감세를 이끌었다. 뭐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1979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지정적자 금리 상황은 아까 도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게 하여튼 그래서 이 이후에 1979년부터 재정위기가 폭발을 하면서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그 아까 그 기존의 그 중앙은행의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뒤엎고 그 통화 긴축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 상승, 이건 이제 아까 했듯이 시장금리 상승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이걸 억제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물가 상승은 둔화되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지고 정부도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정부도 지금 부채가 이자율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국채도 지금 막 날리고 그러면서 막 그때 그래서 막 하여튼 막 다 구조조정되고 막 뭐 공공부문 다 구조조정하고 막 민영화하고 막 기업들 당연히 파산하고 막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 이 대안이죠. 네. 그래서 국채 이자율과 경제 성장률 그 경제 성장률도 그 덕분에 그 전까지는 한 10%대에서 유지되다가 갑자기 1, 2%로 막 푹 꺼지고 근데 국채 이자율은 치솟고 이러면서 막 재정 위기가 엄청나게 가속이 된 거예요. 국가 부채 비율이 막 치솟고 했던 상황이고 그때 막 그 거의 미국 계속 전쟁이었던 것이죠. 막 그 막 공공부문 막 파업하고 막 레이건이 막 다 때려잡고 막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가 사람들이 약간 그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쨌든 IMF 외환위기 때 막 뭐 그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뭐 그런 민간의 기업들의 파산 뭐 구조조정이랑 이런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 신자유주의 이꼴 민영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등식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그렇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당시에 이 문제를 그 민영화나 구조조정 막 나오고 막 싸우고 막 하던 그것을 일종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뭔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신자유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막 구조조정하고 싸우고 막 이게 사라지게 안 그래도 되게 된 거예요. 재정 적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되게 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이다. 근데 그 얘기가 그래서 다음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통한 해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당시에 그 80년대 중반부터 탈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신흥시장을 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신흥시장의 수출 부문을 육성을 해서 그 수출 달러 환율을 통해서 달러와 미국채 수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라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또한 저임금을 토대로 한 신흥시장의 수출 확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더라도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주의적 시대의 핵심인 인플레이션 기대 억제, 노동 생산성 상승이라는 그 조건과 더불어서 이제 신흥국의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도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 근데 그게 수출을 주도야. 수출 부문이 그럼 달러를 얻고 그래서 그 수출 부분이 가진 그 신흥국의 달러가 미국 국채 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국채 수요가 되게 해서 이자율을 낮춘다. 이런 구상이었던. 그렇게 되면 국채 이자율이 다시 떨어져서 재정 적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안 싸워도 된다. 국내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신자유주의적 해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1970년대 재정 본문으로 돌아오면 재정위기를 넘어서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9년 그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더욱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에 되면은 뭐 하여튼 세계 정세로 인하여서 중국과 러시아,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따가 또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2015년에 뭐 환투기 방어를 하느라 그 달러를 엄청나게 날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수출 달러 환율 기반이 많이 약화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위기 이후에 여전히 그 다른 자산 수익률이 회복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연준의 대규모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면 그냥 국채 단순 매입을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네, 아까 했듯이 국채 이자를 계속 지지를 하는 것이고 거의 0%대로. 그다음에 생긴 금융 위기 이후 강화된 안전자산 선호 성향, 그리고 뭐 대체 투자자산 기대 수익률이 낮았던 환경 덕분에 미국채를 향한 수요가 계속 지속이 됐다. 그래서 중국 블록이 이탈을 했는데도 전통적인 미국채 수요국인 뭐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그 공백을 매우 보완하면서 달러 체제를 지지했는데 이제 이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202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 이제 다시 미국 재정 위기가 불거지게 되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라는 통한 해법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 미국 재정 위기가 다시금 불거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특히나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블록화에 따른 비용 상승, 그리고 신흥국 수출 부문의 동력 약화가 겹치면서 물가 상승이 점점 급격해지고, 뭐 여기 이제 AI 산업이 출현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산 수익률도 상승하면서 뭐 국제의 매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설명했던 툴로 한번 요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갑자기 이 빨간색이 미국채 수익률이고 파란색이 달러 가치인데, 미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푹 꺼지면서 달러 가치가 팍 치솟는 현상. 이게 아까 설명했던 시나리오 네 번째입니다. 즉 사람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달러를 사서 미국채를 산다는 뜻이에요. 미국채를 사니까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전자산 선호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미국채를 미친 듯이 샀다. 달러를 사서 미국채를 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향이 이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쭉 이어집니다. 미국채를 계속 사요. 달러를 사서 미국채를 산다라는 흐름이 2010년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잠깐 이 달러 가치가 오르죠. 그래서 달러를 사서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죠. 미국채를 산다라는 게 잠깐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정부가 이때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엄청나게 확장을 했는데, 이 재정 적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물가 상승이라는 이 조건, 세계적 물가 상승, 무역 단절로 인한 이게 겹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 재정 위기 괜찮은 거냐? 그래서 그 리스크 프리미엄 플러스 인플레이션 기대로 인해서 다시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재정 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요. 그러면서 달러 빠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 확장 기조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약간 그래도 그만큼만은 돈을 쓰지 않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달러가 유입이 되는 거죠. 즉 이거는 미래에 국채 수익률 상승이 점점 둔화될 거다. 국채 가격 하락이 점점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에 따라서 이제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국채 가격이 약간 안정되는 흐름으로, 그래서 코로나 위기 시기에 약간 재정 위기 일어날 것처럼 보이다가 약간 지금 둔화되는 상황으로 가다가, 근데 트럼프로 인한 위기 심화가 다시 본문 보시면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다시금 이 재정 위기 문제를 불거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그냥 본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그래서 4월 1일 관세 발표 이후에, 이건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달러가 떨어진과 동시에 미국채 금리가, 이건 미국채 금리만 아니라 그냥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격차.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는 모든 나라 국채 수익률이 함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다 함께 재정 위기를 겪었는데, 이때는 미국만 뛰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른 국채 수익률에 비해서 금리가 확 튀었다. 미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가 확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난 거죠, 이 시장을.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다. 물론 이건 이제 이후에 관세 정책이 좀 정리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협상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다시 이제 좀 정상 궤도로 돌아가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현재 지금 미국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 얘기가 중요할 것인데요. 마지막 11쪽 이제 넘어가
재정 적자 확대 기조와 금리 유지 기조. 그래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추세 보시면은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기에 엄청 재정 적자 크게 확대했다가 지금 약간 둔화되다가 그 올해에서 내년으로 갈 때 이게 좀 튀고 여기 하여튼 네. 향후 이재명 정부의 어쨌든 중기적인 재정 적자 기조가 그 확대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국가 부채 비율도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코로나 시기 한번 확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보이죠. 급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이게 그 D1만 고려한 거를 참고로 보시면은 한국 그 좀 통계가 이상해요. 그 현금주의 방식으로 산출한 국가 채무 D1을 가지고 항상 뭐 예산안이든 뭐 국가 뭐 장기 뭐 재정 계획이든 이런 걸 발표하는데 실제 국제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D2나 D3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계획 작업할 때는 그걸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어쩔 수 없는 D1으로 봐야 됩니다. 이 통계의 함정이 있어요. 한국 이 사람들 속이는. 근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뚜렷하고 총지출 증가율이 내년 8% 올라갑니다. 그렇고 아무튼 뭐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나 중기계획 중점이 산업 정책에 찍혀 있다. 그래서 AI나 뭐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해서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한편 이제 이제 아까 재정 정책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관리통화제 하에서는 재정과 화폐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뭐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뭐 추경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 증가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더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추경도 주문하고 어쨌든 좀 더 실물 경제를 많이 강조를 한 것이고 경제 전망에서는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외부 조건이 다소 개선된다. 특히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둔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물가를 그렇게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많이 강조했고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2.5%에서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몇몇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11월 12일 날 인터뷰에서 뭐 금리 인하의 폭가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지는 뭐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다라는 건데요. 막 그 뒤에 기사 보시면은 뭐 이현주 첫 번째 기사는 넘어갔고 이창용 한은 총재 겨냥 하면서 한은 총재 경선한 한마디로 지난 주말 국제 채권, 국내 채권 주식 외환 시장이 모두 난리가 났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면은 뭐 이렇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은 제가 썼듯이 뭐 금리 인상 시사를 하면 당연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당연하죠. 아까 했지만 이거 시장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국채 지금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데 뭐 그거를 굳이 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뭐 그거 당연한 거고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단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은 조금 곧 하겠습니다. 이 다음 거 한 다음에. 근데 또 반대로 전 KBS 기자 박종훈이라는 사람이 요즘 이슈인데요. 이분이 뭐 이런 영상에서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 반대로 썼는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미국보다 낮은 금리와 그러니까 금리 너무 낮다. 그다음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정말 이거 보면서 이 선동을 하려면 절반의 진실에 절반의 거짓을 섞어야 한다는 걸 정말 체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국은행이 강남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낮은 금리를 통해서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창용 총재가 강남에 뭐 집이 있어서 금리를 안 올린다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오게 됐고 심지어 한국은행이 이 영상에 대한 공식 반박문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반박문에서 요지는 그 서울 특히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금은 사실 금리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정책 실패 탓이 크다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강남에서 집 사는 사람들은 대출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의 그 규제로 인해서 거기는 대출로 인해서 집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현금 부자들이 현금 박치기를 해서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원래 강남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수도권 전체로 다 확장시켰잖아요. 그로 인해서 무슨 효과가 일어났냐? 어차피 규제가 수도권 전체에 적용되면
차라리 옛날엔 강남형 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었는데 어차피 똑같으면 강남 사는 게 더 이익이 아님이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다는 게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라는 것이고, 지금 이게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찍고 있다 영상이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 상승에는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첫 번째 한국은행 총재 어쨌든 그 정책 방향의 전환 얘기를 왜 했을까에 관해서 물론 약간 좀 경솔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 이따 설명할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더는 금리를 인하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시점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국 상황이 결국에는 방향 전환을 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럼 실제로 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약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 한은 총재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뭔가 무심결에 내뱉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번 시장 반응을 떠보려고 내뱉었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했더니 진짜 난리가 난 거죠. 네. 금융시장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국채 막 다 팔고 막 원화 다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일단 2.5% 유지.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보시면은 맨 마지막 기사, 이창훈 한은 총재 현 시점 금리 인상 논의 없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방향 전환으로 했더니 곤욕을 치렀다. 그래서 금리 동결해서 인상으로 까는데 평균 12개월 정도 지나기 때문에 갑자기 인상으로 가진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하여튼 지금 금리 인상을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직은 버티겠다. 2.5%에서 이런 식의 좀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온 본문 필자의 전망은, 그래서 어쨌든 그 보고서들의 논조를 보면요, 외부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낮은 그 당분간 정부가 어떻게든 최대한 생산력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라 라는 메시지. 그래서 당장 물가 안정보다는 유동성을 공급해서 회복을 하는 걸 지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진정한 문제는 과연 올해입니다. 이거 이제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그간 금리 인하 기조로 증가했던 통화량이 한국은행이 기대대로 뭔가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막 부동산 규제 천명하면서도 정책 실패로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막 주식 국가 부양 막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금융시장을 띄우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물론 AI, 뭐 산업,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여튼 지금 그래서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국채금리 추세인데, 작년 국채 유통시장에는 한국은행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보시면 국고채 발행 잔액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코로나 때 한번 튀었다가 약간 둔화됐더니 최근에 다시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때 한번 이 국채 발행 확 늘어나면서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국채 시장에 국채가 많이 공급되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수익률이 튀죠. 코로나 때 이러다가 잠깐 둔화됐다가 바로 작년 11월부터 국채 금리가 다시 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거를 지금 한국은행이 이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튀는 것을 원래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을 것을 지금 이 정도로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통해서 아까 설명했던 시중의 통화량을 계속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제가 썼죠. 작년 중순 13쪽, 그래서 잠깐만 12쪽에서 13쪽 넘어가는 문장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이에 하느니 국채 매입 규모를 더욱더 증가시켜야 하는, 그러니까 자금을 훨씬 더 공급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시중에 풀어야 하는 돈이 양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중순 한국은행은 환매 조건부 채입, RP 매입을 정례화했다라는 거거든요. 정례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 아까 RP 매입은 시중에 돈을 풀었다 14일 뒤에 같은 양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정례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풀었다 회수하자마자 다시 푸는 거예요. 회수하자마자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회수하지 않는 거죠. 계속 푸는 겁니다. 돈을.
시중에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그게 얼마 규모냐? 지금 2024년 이 정도로 튀고 갑자기 4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작년.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시중에.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지금 이 국채금리 튀는 거를 이 정부가 지금 국고채 발행량을 증가시키고 그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시장금리가 막 튀는 걸 어떻게든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려서 계속 국채를 사라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됐고요. 기사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서 뭐 구조적 원인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해소하려면 한국 경제 기초 체력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는 뭐 지적은 당연히 옳고, 뭐 근데 그걸 위해서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인식도 뭐 이해는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금리의 상승을 정책 금리로 누르는 상황의 부작용인 이 엄청난 통화량의 공급, 그 본원 통화량 증가, 이게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 그거 실제로 이게 작년 12월까지 제가 이 교환을 작성하는 그 시점까지만 해도 막 아직은 그래도 세계적인 물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막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까지 튀진 않을 것 같다 했는데, 그 1월 넘어오면서 통계가 밝혀지면서 약간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2.1%였는데 어째 생활은 더 비싸죠. 고환율이 가격 역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중간 보시면은 국제 유가는 배럴당 약 80달러에서 7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국내 유류 가격도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서 오히려 석유류 물가가 전월 동원 대비 6.1% 상승, 환율 영향이 직접 반영된 결과로 풀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쨌든 더 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 국가 부채 지금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이자율이 그럼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스스로 증식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건데요. 그래서 KDI의 재작년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 국채 이자율이 4.8%, 2040년에 7% 육박할 것으로 전망. 근데 이거는 참고로 재작년에 추정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등장 전에. 그러니까 그 아까 좀 둔화된 속도로 갔을 때 그런 거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적자 확대 속도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죠, 국채 금리는. 그래서 이는 아까 설명했던 시나리오 두 번째, 즉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원화 가치가 하락하리라는 전망을 너무나도 지금 확고하게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의 전망이 지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당장 올해 국고채 발행량이 작년보다 급증하면서 국채 가격 기대 하락의 기대가 확산. 보시면은 기사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국고채 금리가 고점을 이어가자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막 금리 상승에 뭐 하여튼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달 들어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 그래서 금리가 이렇다. 그래서 정부가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정부가 내년 1월 국고채 발행을 확대하는 만큼 당분간 채권 시장은 약세장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 계속 떨어질 것이다.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금리가 상승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국고채를 16조 원 발행할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말이 16조 원이지 이게 하루 평균 5천억이 넘어요. 하루 평균 지금 5천억이 넘는 국채를 지금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체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사주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데 그걸 계속 낮춰주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어떻게든 지속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서 찍어내서 국채를 사도록 자금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오면요. 일단은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환위 가능성인데요. 뭐 환율 상승에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원인이 지적됐고, 뭐 구조적 원인으로는 한국경제 자본 수익성 하락과 이에 따른 자본 흐름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다.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해외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한국의 순회 투자가 빠르게 증가됐다. 그래서 내국인 즉 기업이나 뭐 국민연금이나 개인이나 모두 다 지금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걸 약간 이 보고서에 이게 KDI 보고서 내용인데 이 메시지를 조금 그 구윤철
부총리가 약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막 성학개미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학개미가 자꾸 뭐 외국 주식을 사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일부는 맞긴 한데 이 개인 투자자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전반의 문제인 거예요. 전반의 문제이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한국 경제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진 것이 탓이라고 지적하는 게 이제 한국 경제 그 KDI 보고서의 요지인데 하여튼 뭐든 자꾸 해외 투자자들이랑 드자비질을 하는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인이 원화를 떠나는 것으로 인한 일시적 외환 위기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내국인이 원화를 버리는 것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이 문제가 된다입니다. 제도적 원인 어쨌든 뭐 결국 미국보다 낮은 한국의 금리는 문제인 것은 맞고요. 뭐 또 기대가 지금 아까 했듯이 이게 너무 기대가 확고하게 굳어졌어요. 지금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국채 가격 계속 하락할 것이고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이야라는 기대가 너무 굳어져서 이것을 좀 되돌리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와 통화당국이 여러 가지 단기적 대책들을 내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환율 상승을 막기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뭐 규제를 완화하던가 아니면 외환보유고나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환 규제 뭐 푸는 것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15조. 그래서 뭐 보면 12월 24일 정부 환율 시장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구두 개입하고 뭐 이런 방안이 나오면서 환율 하락하긴 했는데 그 외신을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전략적 환해지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두 개입 때 한번 확 떨어졌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근데 이게 5일 갔어요. 5일 뒤에 다시 상승 추세를 접어들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어제 토론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확 떨어진 거는 그 단순하게 구두 개입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그 국민연금이나 뭐 썼겠죠. 썼을 텐데 다만 그걸 이제 밝히진 않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환해지는 그 시점 언제부터 얼마를 써서 얼마 떨구는 걸 목표로 돈을 얼만큼 썼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은 곧바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노리고 원래 환해지를 하면 무조건 그때 노리고 환투기 세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를 그러니까 그 원화 가치를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낮추면 그걸 사고 낮추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외환보유고를 진짜 3번에 막 다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여튼 분명히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언제고 환율 방어를 지속할 수는 없고 당장 외환보유가 넉넉해 보여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만 투입을 해도 이게 진정이 좀 확 될 텐데 계속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환투기 세력들이 점점 조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환율 낮추는데 들어야 할 외환 양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당연히 어쨌든 아까 했듯이 환율 상승하게 되면 경제 효과 물가 상승, 생활 수준의 하락이 되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타격을 주게 되는 역전적 효과이고요. 그다음 아까 국채 이자율 결정에 설명했듯이 원화 가치 하락이 다시 국채 가격 하락, 이자율 상승으로 지금 순환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 위기 얘기하면 보통 그냥 재정 위기하면 재정만 생각하는데 오늘 요즘 뭐냐면 현대 국가에서 특히 관리통화제 하에서 재정 관리는 화폐 관리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그 핵심 매치가 국채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금 추세로는 사실 미래에 이르기 전에 현재 세대가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우려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은 총재 좀 발언으로 돌아가자면은 완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채 이자율 지지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걸 풀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지고 물가가 튀게 되면 한은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금리 인상을 실제로 했을 때 지금 발언만 했을 때도 이 난리인데 실제로 하게 되면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다 터지면서 진짜 그 1970년대 아까 재정위기 얘기했었잖아요. 미국 재정위기와 같은 상황이 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너무 명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안 되겠다 2.5%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아무튼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있다. 굉장히 지금 고심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오히려 여론은 되게 이상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금리 왜 인상한다라고 발언하냐라고 공격을 했다가 또 반대로 이제 그 KBS 기자는 금리가 너무 낮다라고 공격을 한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론이 섞여 버립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막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아니까 그 발언의 깊은 저의를 그냥 결론은 어쨌든 하는 총재가 잘못해서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모든 책임이 그 지금 전부 한은행에 가고 있고요. 지금 여론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환율 관련된 기사 댓글 같은 거 보시면은 전부 다 하는 총재 탓 그다음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냥 M2 얘기하는 거다. M2가 늘어났어 그렇다. 이게 다 강남 부동산을 올리려는 한국은행의 막 계략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댓글들이 막 그래서 많은 거거든요. 요즘 기사 보면 다 그런 댓글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쟁점들 재정에 관한 진보 진영의 인식. 진보 진영의 전반의 인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 대선 앞두고 참여연대 민주노총이 함께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재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래 각 주에 발제자 토론자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여러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만 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얘기 맨날 해봤자 안 된다. 왜냐하면 기재부 관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들을 제압을 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 조직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그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 그래서 단순히 예산기획처를 분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을 통해서 관료가 아닌 시민사회 인사가 재정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 근데 여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헌정적 측면에서의 쟁점. 재작년 황원전사 교육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한국에서 과연 현대 그 재정 국가를 표준적 형태로 이행이 완료됐는지부터가 쟁점일 텐데요. 일단은 그 국왕의 통제로부터 그 정부의 통제로 이전이 된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의회의 통제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확립된 그 의회 내의 재정 준칙 이런 논의도 원래 하려고 하다가 안 됐죠. 그렇고 아래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의 결과, 즉 이제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획 기능을 떼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 이러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지금 누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지금 시장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년에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적자를 통해서 뭔가 산업 정책을 잘 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약간의 그 국제 보고서들은 약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막 그렇게 국내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정부 지출 늘어나가지고 산업 투자하면 그래도 약간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식의 전망도 있는데 이게 과연 될 거냐? 이혜원 후보자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 측면에서의 쟁점은 어쨌든 재정 준칙에 관한 논의 완전히 소멸했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가 너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슈에 관해서 소비 쿠폰 이 얘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인 강조하는 것이 산업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인데 이게 되냐?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그냥 정부 재정만 늘리고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었어요. 헛지출이었어요라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오고. 한국은행이 물가가 올라서 이제 안 되겠어요. 금리를 올려야겠어요라고 시점이 오게 되면 아까 했듯이 1970년대 재정위기 엔딩이 난다고 한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 같은 대안을 채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면 일단 그래서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라고 치면 그럼 최소한 그럼 증세라도 해야 될 텐데 증세도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20세기 보통선거제 확립과 함께 조세제도에서 소득세 중심성과 누진세율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투표권을 지닌 성원이 모두가 재정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근데 아까 1970년대 미국 재정의 분석에서 각종 이제 규정이 붙으면서 조세 회피가 만연해졌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한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증세 논의 미흡하고 증세 얘기하면 죄다 법인세 인상만 얘기하고 있는데 법인세는 귀착 문제가 있고 아까 했듯이 한국 법인세율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세제 전문가들이 오히려 되게 많이 지적하는 게 개인소득세제가 기반인데 이게 제일 현대 재정 제도에 조세 제도에 이게 지금 시화가 안 돼 있다. 세율 자체도 낮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상황.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득공제가 제가 여기 지금 분량상 담지는 못했는데 정말 별의별 소득공제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무슨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기업에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 그 배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하여튼 진짜 정말 그 세법이 문란하게 짝이 없어요. 정말 이거 보다 보면은
야, 이게 조선시대 말에 막 삼정의 문란으로 막 조선이 망했다는 얘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법이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작년 세제 개편에서도 공제액과 각종 공제 제도는 더욱더 확대가 됐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재정 준칙도 없고 뭐 이재명 정부를 도저히 견제할 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론상으로 원화가 차라리 계속 이슈화 되고 IMF 예한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 굉장히 세우고 있긴 한데 아까 했듯이 여론이 그 사실은 경제학적 함의가 서로 반대인 두 개 여론의 그 의미는 잘 모르고 결론만 합쳐서 사람들이 죄다하다 그냥 한국은행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근데 왜 지금 통화당국이 지금 그렇게 돈을 풀고 있느냐, 지금 왜 그걸 이렇게 RP 매입을 미친 듯이 하고 있느냐, 이 짓을 왜 하냐, 결국 이걸 지금 누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국채 이자로 오르는 걸. 근데 지금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올해 1월에 아까 좀 국채 발행액이 16조 원이라고요. 하루에 지금 5천억 이상을 지금 던지고 있다고 이걸 사달라고.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주냐고. 그걸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지금 돈을 찍어내가지고 지금 대신 사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대신 사주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분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 현대 재정 국가에서 20세기 들어 확립된 관리 통화제 하에서 재정 위기는 지금 문장이 제가 중간에 빠졌는데요. 재정 위기는 외환 위기를 수반할 수 있고 미래 세대로 갈 것도 없이 당장 현재 세대가 재정 지출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은 여튼 뭐 그 최근 그래서 막 하여튼 환율 관련된 뭐 유튜브 뭐 영상 같은 거 올라오면 막 하루 만에 막 조회수가 50만씩 찍히고 막 이런 시대거든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너무 불안이 심각하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게 그 환율 문제가 이게 지금 생활 수준만이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서 사람들 그냥 뭐 단기적으로는 되게 그래서 막 이러니까 그냥 달러 사야지, 막 해외 주식 투자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 그 해외 주식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있다고 해서 뭐 지금 한국 경제가 만약에 이런 파탄이 난다라고 했을 때 뭐 진짜로 해외로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국에 몇 명이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인식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고 어제는 저는 뭐 일단 활동가 이전에 저 일 개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되려면 어쨌든 어떻게든 지금 이거의 근본 문제인 이 국채 발행, 재정 적자,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그러니까 재정 적자 물론 무조건 전부 나쁜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경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저는 지금 지금 당장에 위험하다라는 전망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길고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열정적인 교육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질문이 한 3가지 있는데요. 네. 예, 그 3가지 그냥 쭉 네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환율 인상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뭐 한국이랑 MOU 체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 뭐 몇 천억 달러를 뭐 투자하기로 한 약속 막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언제 어떻게 이행되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말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글들을 보다가 이제 그런 어떤 결국 이제 미국이 미국으로의 어떤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추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달러를 함부로 쓸 수 없고 언젠가 미국에 투자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뭐 비축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 소요가 그런 면에서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원화 가치의 하락을 좀 상대적인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보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적인 요인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구조적인 얘기 위주로 좀 써주셨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저는 뭐 어느 정도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차지하는 포션이랄까요? 그게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라는 게 사실 이제 방향이 양가적인데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수출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네. 경제 위기로 원화 가치가 폭락했는데 수출은 잘 돼서 대기업들은 뭐 수출 대기업들은 잘 돼서 성장을 했고 그 뒤로 이제 회복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것도 결국 양가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현재 이런 추세로 인해서 수출이 잘 돼서 뭐 회복이 좀 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건지 물론 이제 이것도 포션의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튼 그게 두 번째 질이고요. 세 번째는 약간 이 교육의 함의가 뭘까라는 고민을 이제 조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이 재정 적자가 나중에 뭐 국가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환율이 굉장히 교란되는 방식으로 현재 문제가 터지고 있고 그게 어쨌든 뭐 물가랑 영향이 되죠.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게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으로 날아오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화폐 가치, 환율을 매개로 현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뭐 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좀 함의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약간 연사께서 더 준비하신 어떤 풍성한 좀 함의가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텐데 뭐 그 비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가 당연히 그 미국에 달러를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그만큼 한국의 또 달러를 거기다 써야 되니까 당연히 영향은 있는데요. 근데 뭐 아직 막 구체적으로 막 그걸 비교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서. 근데 어쨌든/간에 근본적으로는 사실 국내 요인이 큰 것이죠. 국내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구조적인 요인이 근본적인 것이고 그런 정책적인 뭐 국내 여러 정책이나 혹은 그런 대외 정책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이제 붙는 요인일 것이고요. 그런 약간 층위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과관계상 층위 정도로는 이게 좀 더 근본이고 이게 좀 더 말단이다. 근데 그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한국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거의 두 번째 질문은 기관지 이번에 제가 쓴 한국 경제 전망에 잘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무조건 그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만큼 중간재 수입이 물가가 늘어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그냥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거는 그런 건데 그건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 두 가지 효과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는 보통은 그래서 환율 상승하면은 그 최종재 생산을 하는 기업 같은 그러니까 완성차 대기업 이런 데는 약간 이득을 보고 대신 부품사들이 망한다. 뭐 이런 타격을 입는다. 뭐 그런 정도의 좀 분석 정도는 뭐 기사들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막 그것도 막 엄밀하게 막 계산을 하거나 왜 그런지나 뭐 그런 것들을 뭐 분석한 건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은 좀 다른데 그 제 기관지 글을 보시면은 현재 지금 한국 수출 자체가 그 미국 AI 투자와 연계된 반도체 부문이나 뭐 특정 몇몇 부문들 뭐 방위 산업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 데를 빼고서는 지금 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의 그 위협,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협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거의 괴멸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이런 환율에 의한 문제보다도 하여튼 수출 자체가 지금 많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교육의 함의가 무엇인가. 물론 당연히 이제 지금 환율 상승하면 당장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타격이 오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지적하는 거는 그게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시점을 오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진짜 그때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한국은행이 그냥 지금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방향 전환을 시사했는데 지금 그 난리가 났는데
진짜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토론 주제에서 나중에 얘기해 보면 좋겠지만 그 박준영 그 선배께서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경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IMF 때 그걸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쨌든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어쨌든 지금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아요. 이걸 어떻게든 늦추려면 무조건 지금 재정 적자에 대한 통제는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역시 쟁점이 되겠습니다. 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기존에는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의 특성상 외국 투자 기금 자금이 유입되고 그것이 원화 가치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외평채와 통한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은행의 환율 관리가 중심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개입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정세인 것인지 아니면은 주안점이 바뀐 정도인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외환 위기는 어쨌든 뭐 그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이제 팔고 나가는 것에 의한 외환 위기 가능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1997년에는,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좀 잘 갖추고 국내 경제 펀더멘탈 잘 튼튼하게 해서 그걸 막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인데, 지금은 국내 자체 기업이든 뭐 국민연금이든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국내 자체가 지금 원화를 수요하지 않고 국내 지금 원화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계속 지금 외화를 수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지금 외국인에 대한 대응이니까 단순하게 지금 환율 갑자기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보다 훨씬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 거죠. 그게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몸은 한국에 있는데 재산은 다 외국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사실 어젠데 빨리 끝냈는데 오늘 약간 좀 길어졌네요. 네, 마무리를 하고 이따 토론에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3시 10분에) 2강 시작하겠습니다.